2차 시 합시다. 사고 표현 10주 2차 시. 10주는 가정폭력과 젠더 불균형의 문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자, 2차 시 봅시다. 여가부가 이제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를 남성 20대 남성들은 우리 친구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여성 편향적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또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차별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보이기도 해요. 여성가족부가. 근데 여성가족부가 이제 소위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권력에 있어서. 그래서 여성의 이제 어떤 권익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추구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 편향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다만 그것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나 역시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것보다는 여성가족부가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적 관계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가부장제적 질서 속에서 남성이 중심이고 여성은 주변이다라고 하는 이 오래된 어떤 낡은 어떤 인식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문화적 모식 속에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이렇게 그 여성 쪽으로 힘을 좀 더 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서예요.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여가부가 이제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실태 조사를 실시했어요. 이 자료들이 이제 2004년도, 내가 이 글을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쓴 글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제 자료를 보면 2004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여가부가 기혼부부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발생률이 37.3%다. 결혼 후 조사 시점까지 한 번이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무려 45.9%에 이른다. 이런 이제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의 2010년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혼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265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지난 1년간 기혼 남녀의, 그러니까 조사 시점으로 이제 지난 걸 말한 겁니다. 지난 1년간 기혼 남녀의 부부 폭력률이 53.8%.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004년에 비해서 한 6년 정도, 한 5, 6년 정도 지나간 시점에 보니까 상당히 더 많이 이 비율이 올라갔죠. 통제 행위까지 포함하면 부부 폭력률이 65.6%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고된 배우자 혹은 애인 등의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건수를 확인했더니 살인은 82건, 2016년 한 해 동안 일어난,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가지고 뭐 이제 뭐 살해 사건은 다 언론에 보고가 됐죠. 여성 살해 건수가 살인이 82건, 살인 미수가 105건 이렇게 파악됐다고 해요. 2016년만 하더라도. 이는 이제 언론에서 보고한 사례만 부족한 것으로 살해된 여성 중에 친밀한 관계에 남성에 의해 살해된 경우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뭐 이를테면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면 좀 더 많을 것으로 우리 예측이 돼요.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소위 이제 선진국 기준으로 이런 어떤 통계를 비교하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가 자살률, 특히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뭐 이런 것이 1, 2위를 해요. 상당히 위험한 사회죠. 위험 사회죠. 근데 이런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이런 그 비율도 보면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이제 이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어떤 폭력이 미만한 가득 차 있는 그런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물론 이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느 사회나 이런 문제는 있어요. 다만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폭력의 문제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또는 내 가족이 내가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현재 가정폭력은 지난 1차 시에서 봤던 것처럼 신체적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그리고 방임을 이제 방치하는 거죠. 돌보지 않고. 그런데 가정폭력의 원인을 이제 행위자나 피해자의 성격 특성에서 비롯된 개인차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가정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데는 부부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노나 폭력을 촉발시키는 원인 변수가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분노가 발생하고 폭력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연구자들은 가정폭력의 원인을 촉발시키는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존재해도 모두가 폭력 행위를 하지는 않고 동일한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폭력 행동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묻지마 범죄라는 게 결국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 자신을 이제 뭐 멸시했거나 또는 이제 따돌림했던 뭐 직장 동료든 누구든 찾아가서 이제 소위 보복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은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범죄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자신에게 분노를 유발했던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뭐 칼부림을 하거나 그래서 아무 관계없는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목숨을 박탈하거나 크게 이제 상처를 입히는 이런 범죄를 우리가 보통 묻지마 범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묻지마 범죄는 없다라고 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그 분명히 어떤 이제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 증오 범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어떤 그런 대접 어떤 존중받지 못한 이런 어떤 그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뭐 직업을 구하거나 또는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소외감 또는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런 이제 소위 그 타인과 사회에 대한 징후의 감정을 이제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상황과 그런 어떤 그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가 묻지마 범죄와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진 않거든요. 바로 똑같아요. 가정폭력 범죄도 동일한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폭력 행동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성격이나 경험 등과 같은 개인차에 의해서일 수도 있겠죠. 또 당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노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분노라고 하는 원인이 폭력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해주는 변수가 있고, 이 중재 변수가 개입해서 상호작용한 결과 폭력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 변수의 영향에 변화를 줌으로써 분노를 조절해주는 제3의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가정폭력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성찰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정폭력의 이 질병의 본질이, 원인이 뭔가에 관해서 성찰할 게 필요해요. 그래야 문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허민숙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여성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페미니즘 연구 제12권 2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당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개념화되었는가를 선행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재개념화 논의의 핵심은 젠더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서구 여성 해방 운동의 직접적 산물로 이끌어지는 여성폭력 추방 운동은 그 뿌리를 시민사회 운동에 두고 있었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1차 시에서. 그런 만큼 아내 구타라고 하는 현상을, 부부폭력에서도 그 본질은 이제 아내 구타, 아내에 대한 폭력이라는 얘기죠. 남편이 가해자로서 이 아내 구타라는 현상을 남성 지배와 성차별의 맥락에서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허민숙 선생이 가정폭력 재개념화 논의의 핵심은 젠더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할 때 했는데, 그 젠더에 관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다음 문단에서 내가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죠? 아내 구타라고 하는 현상을 남성 지배와 성차별의 맥락, 바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공사 영역의 분리, 제한된 성 역할의 규범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 제도라고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 가족을 분석하고 가정폭력을 개인적 특성이나 이례적 사건이 아닌 성별 권력과 통제에서 기인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아니구타 현상의 주된 이유를 분노나 좌절, 낮은 자아 존중 강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학습된 개인 경험으로 보려는 연구들을 비판하는 거죠. 나도 이제 이런 주장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 구타 현상에 이제 그러니까 이 개인적 요인이 있잖아요. 개인적 요인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폭력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폭력적 행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력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 개인적 특성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폭력적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를테면 이런 그 어떤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는 성적 차별의 문제가 더 많은 요인이다, 더 본질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문제, 국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한 근거가 이제 마련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성운동이 가정폭력 추방운동에 관한 의제를 본격화하는 거의 동시적 시점이 1975년인데, 이때부터 친밀한 관계 혹은 배우자 폭력이
정말 젠더와 권력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또 이제 활발하게 시작이 돼요. 자, 1975년 2143명의 기혼 혹은 동거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관한 미국 전국 조사를 인용한 연구를 보면 미국 남성의 11.6%가 그리고 미국 여성의 12.1%가 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요. 내가 왜 웃냐면 그 비슷하죠. 그 피해자, 나 피해를 봤어 라고 하는 게 미국 남성의 11.6%, 미국 여성의 12.1%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만큼 폭력적이라고 하는 젠더 균형에 관한 이런 주장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폭력 추방운동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성별 권력 관계에 관한 논쟁을 반박하는 그런 연구 결과로 이제 활용이 돼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믿을 만한가요? 이제 우리 사회와 미국 사회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경우는 소위 가정 폭력의 문제에서 가해자가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그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현실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다음에 80년대에 이르러 젠더 균형에 관한 주장들은 여성주의자들이 젠더 불균형적 현상이라 정의한 아래 구태의 문제가 사실은 폭력적인 커플들 혹은 폭력적인 사람들에 관한 문제라는 연구로 이제 본격화돼요. 이 연구의 흐름이 특히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성차별적인 사회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성들이 가부장적 통제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겠죠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남성도 여성도,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결국은 아까 우리가 그 1차 시에서 봤던 것처럼 가정폭력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고 아주 극소수만이 그 가해자가 여성이다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통계치와는 전혀 다른 이런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지금 미국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이것을 지지하는 후속 연구들이 결국은 그 이제 가부장적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에서 부부 폭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젠더 균형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젠더가 폭력을 측정하고 해석하는 주요한 분석 범주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성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기존의 태도와 인식을 바꾸어야만 폭력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으로서 젠더라는 범죄에 매몰되기보다는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개입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그 개인적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가부장제 질서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요인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충분히? 그러나 내가 볼 때 모든 종류의 폭력은 권력관계에 기초해 있어. 이건 뭐 내가 볼 때라기보다는 이제 이 폭력의 문제를 많은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를 하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런 그 분석 틀에 나는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류의 폭력은 권력관계에 기초해 있어요. 그걸 본질을 푸코 같은 경우는 고전주의 시대의 감금의 역사 분석을 통해 광기로 설명하고 있고,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는 새로운 야만성의 나치즘을 자기 보존의 원리로 파악하면서 이런 자기 보존의 원리가 자연과 다른 인간에 대한 지배, 곧 폭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가정폭력에 주된 피해자 혹은 생존자가 여성이라는 것은 부부폭력 역시 권력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주장, 이 분석들에 완전히 동의해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기제를 전부 배제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예, 구조적인 문제가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폭력, 살해는 이 권력관계와 젠더 불균형의 개념 밖에 위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강압적 통제라고 하는 책을 쓴 스탁의 논의를 빌려서 허민숙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질문은 누가 폭력을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성불평등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폭력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폭력 사용의 동기와 그가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할 주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 폭력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폭력의 효과가 뭐냐는 얘기죠. 그 대상자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목표로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포를 각인시키는 효과.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운동가들을 이제 잡아다가 옷을 다 벗겨놓고 그야말로 그 인격을 완전히 이제 말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행을 하고 고문을 해요. 그건 뭡니까? 공포를 주입시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엄을 부정하면서 회의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자, 그 고문을 받다가 죽기도 하겠지만 또 많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수감 생활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오겠죠. 집으로 돌아온 그 고문 희생자는 자신의 그 지하실에서의 고문의 경험을 가족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 침묵으로 인해서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은 또다시 공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폭력과 고문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공포를 확산하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그 공포심을 확산하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고문, 폭력의 효과다 이런 얘기죠. 이게 똑같아요. 가정폭력의 경우도. 피해자 희생자에게 무력감을 갖게 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기존의 질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기 통제가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이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목표예요. 그들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간에 그 폭력의 목표가. 젠더 불균형의 역사 속에서 여성, 아내에 대한 폭력의 기능은 그러니까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종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적 폭력의 발생과 그로 인한 상해로만 판단할 때 폭력의 본질이 또 드러나지 않아요. 폭력의 가장 나쁜 형태인 통제, 모욕, 위협, 경멸 등이 폭력으로 제대로 표현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우리가 이제 가질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해자, 생존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을 그야말로 이게 폭력에 대한, 즉 가정폭력,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 개념이 재정의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스탁의 논의는 이어가서 스탁의 논의는 무엇보다도 강압적 통제 개념은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이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폭력도 포함한다는 식의 그런 폭력의 형태를 추가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미시적 규제가 왜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제한하는 인권 침해 문제인지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스탁의 그런 논의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죠. 그런 육체적 폭력이나 상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강압적 통제라는 폭력에 훨씬 많은 수의 여성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어떤 정서적 폭력이라든가 경제적 방임이라든가 결과적으로 그런 강압적 통제 이런 어떤 폭력에 훨씬 많은 수의 여성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시민으로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구체화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그런 강압적 통제 역시 가정폭력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그동안 폭력으로 이해되거나 정의되지도 않았던 여성들의 경험이 어떻게 여성의 삶을
동사의 모든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제한해 왔는가 이런 것을 명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스탁의 논의가 매우 유용하고, 스탁의 논의가 뭔가요? 앞에서 내가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민숙이 바로 스탁의 논의를 빌려서 허민숙 선생이 이야기했던 누가 폭력을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성불평등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폭력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시 말해서 폭력 사용의 동기와 그가 초래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할 주제다 라고 하는 이 스탁의 논의가 요용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요용한 측면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상호표현 10주차 가정폭력과 젠더 불균형의 문제를 공부하고 있죠. 2차 시를 지금 하고 있죠.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내가 수업을 계속 좀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30분 동안 공부를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음악을 한 곡 들읍시다. 그 어떤 음악을 좀 듣고 싶냐면은 김범수가 부릅니다. 김범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집밥, 집에서 먹는 밥. 예, 집밥. 김범수가 부르는 노래. 뭐 3분 한 4분쯤 되겠군요. 이걸 다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하니까. 이건 지금 광고군요. 광고가 끝나면 김범수의 집밥. 기다려지지 않는 퇴근길 길거리에 온통 어색한 멜로디 시간을 빠르게 걸어가 내린 비 뒤에 맑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Let it be 전화통화가 뜸한 90번을 잡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고 계셔 어린 아들 눈물 유난히 무겁게 흐르는 도시를 걷는 나의 청춘 바다 위에 떨어진 옷들 흐트러진 이불 그대로 쓰러져 적막하게 옅어진 공기 내 방 어디도 아무 말 없어 사랑이 날 부서지게 해 곡물 거품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욕심이 날 흐려지게 해 곡물 한 개처럼 멀리 흩어져 집앞 너무 그리워 가족의 마법 뭔가 따뜻한 집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 모습을 보았네 귀찮아 하면 잘 지내 with my thing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아가지 않아 주길 봐 너의 집 여긴 어디에도 없어 내 집 내가 고른 침대 친구들과 페인트 칠할 때 여긴 뭘로지 그땐 기뻤지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해 함께 밥을 먹을 때 그때 느꼈지 이게 바로 내 꿈이었다는 걸 어쩌다가 모든 게 끝나 사랑의 법칙 실수가 날 넘어지게 해 눈 가린 것처럼 걸을 수 없어 집 앞 너무 그리워 가족의 마법 뭔가 따뜻한 집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곳 여보세요? yeah. 아니 가족의 마법 집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엄마를 보는 그 순간
알았어. 얼마든지 해줄게. 알았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이고야. 사랑해. 사랑한다. 바닥 위에 떨어진 노트를 주워 담으며 내 조각을 채워 적막하게 옅어진 공기 쓸어 담으며 내 욕심을 개워 지친 나를 안아주는 건 가족의 손길 다정한 눈빛 지친 나를 안아주는 건 예, 좋은 인물 사진은 어떤 예. 건가요? 일단 2차 시는 여기서 마칠게요. 음악이 중간에 끊겼네요. 예.